일반적으로 그동안 드라마에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게 연산군이 이제 그 뭐 자기 어머니가 패비윤 씨인 줄 모르고 살았다. 저기 사약 먹고 피토해서 막 피에 얼룩진 뭐 손수건이란 말도 있고 뭐 적옷이라는 말도 있고 하여간 그것을 이제 자기 외할머니죠. 패비윤 씨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가 그 이제 악당 간신 임사홍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임사홍이 그거를 왕한테 이제 연산군한테 갖다 주니까 연산군이 그걸 보고 이제 뭐 이렇게 됐다 이 얘기지. 하여간 지금까지 연산군 이야기가 사극으로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게 사실은 당연히 드라마죠. 이게 조선시대의 어떤 야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야사를 쓴 사람은 이름만 알려져 있고 저기 뭐 일대기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런 얘기가 이게 궁중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조선시대도 소문이 많이 돌아요. 궁중에서 관료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레벨 이상의 이야기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실록이라든가 어떤 국가 기록이나 정책 과정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서 정책 결정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런 어떤 정책이 결정되느냐에 관심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소문이 돌아요. 이게 요즘도 그럴 거야. 누가 와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뭐 저기 우리 큰아버지가 그쪽에 계신데 이러면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조직에 있으니까 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몰라요. 이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같은 조직에서 어떤 결정이 내렸을 때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도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도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다고. 그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과거에 역사학자들이 좀 실수한 게 뭐냐면 대관들이 뭐 막 이렇게 적는 거야.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대관들이니까 비슷하겠지. 아니면 무슨 기가 막힌 비밀을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동네에서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떠드는 소문 수준밖에 안 되는 정말 황당한 그 소문이 도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관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털리는 경우가 좀 아니 황당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패비윤 씨 사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그럼 실제는 뭐냐? 실록에 정확하게 나오는 이거는 뭐 실록이 속이거나 이럴 수가 없는 정확한 얘기예요.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가 어, 이렇게 패비윤신 거를 모르고 자순왕비라고 패비윤씨 이후에 왕비가 되었던 자순왕비를 자기 친어머니로 알고 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성종이 죽으니까 장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장례를 지내면 이제 왕의 행장도 쓰고 묘지문도 쓰고 뭐 이럽니다. 근데 이거는 왕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봤을 거 아니야. 봤더니 뭐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왕비는 누구였는데 누구의 딸이고 두 번째 왕비는 누구의 딸이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외할아버지 이름이 다른 기라. 이거 도대체 누구냐? 이거 오탄이냐? 이렇게 하다가 사건의 진상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바로 즉위하고 나서 장례 준비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물론 이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겠죠. 더욱이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쏟고 살았다. 그리고 자기가 세자 때부터 자기 스승도 있고 왜냐하면 조선은 세자가 되면 재상부터 시작해서 문관들이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 세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명성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가르치는 내용이 맨날 뭐 요즘 말하면 정직해라 뭐 이런 좋은 말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자랐는데 주변 모든 사람이 나를 속였다. 심지어 거기 환관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연산군이 환관 한 명도 때려 죽이지만 오래된 환관들 연산군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그러니까 실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왕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궁녀들 자기가 많이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환멸을 느꼈겠죠. 그리고 연산군 같은 경우는 일단 감수성이 예민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이렇게 연극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누구는 그러더라고. 연산군이 좀 불행해진 건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좀 정치가 되기에는 좀
이 심성이 안 맞는 사람 같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연산군이 개인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충격 플러스보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불신이 있던 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스토리를 밀고 나가면 갑자사는 연산군 10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10년 동안은 이거는 좀 조용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씨네 이제 집안들 찾아서 뭐 자기 외삼촌도 만나고 살아있는 외할머니한테 뭐 이런 것도 보내고 어머니 패비윤 씨를 이제 패비됐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승격시켜서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무덤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해.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오버도 하죠. 뭐 시효를 증정하자 막 이러니까 신하들이 이럴 줄 알고 아버님께서 절대 이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이래갖고 어쩌고저쩌고 하여간 가긴 가요. 그래서 한 8년 정도까지는 가고 그동안에 그렇게 정말 심한 증세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관료들이 다 뭔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은 했을 텐데 뭐 몇 년 그렇게 가니까 아 이거 괜찮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연산군의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 많은 연산군을 다룬 기록에서 연산군이 젊었을 땐 착했다. 그전에는 훌륭한 왕이 되려고 그러고 뭐 노력도 많이 했다. 그런데 갑자사와 오는 바람에 갑자기 미쳐서 광기에 뭐 심한 경우는 뭐 광기에 빠졌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연산군이 갑자사화 때 갑자기 확 미친 게 아니고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산군은 왕자 때부터 권력자로서 리더로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 운영에서 왕의 권력과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력, 요거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왕권이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어떤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제, 뭐 의회가 뭐 법을 만들면 뭐 왕이 어떻게 한다 이런 시스템적인 권력이 아니고 연상군은 불러다 놓고 엎어봐, 엎드려봐, 물건 한번 서게 해봐 이런 식의 권력, 이거 깡패 권력 이거 하고 뭐 이렇게 시스템적인 권력을 늘 착각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남의 말을 안 들어. 진짜 남의 말을 안 들어. 뭐 말만 하면 아까 말했듯이 니네들 욕심에서 나온 말이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단정을 해요. 이게 정확하게 진짜 헛똑똑이 증후군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치니까 어떻게 되냐. 국가 운영에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머리가 나쁘진 않아. 지금부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구조에 대한 이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현상을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제가 누누이 비유를 들지만 종기가 났어. 종기가 났으면 종기를 치료하는 고약을 바르려고 하는데 종기가 나는데 몸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 그런데 그런 거에 굉장히 여드름 났다. 이거 여드름 날 것 같다. 이런 것만 잡는 거지. 몸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못 잡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아니라 현상을 때려잡는다. 요런 것이 굉장히 심했고 조선의 왕들 세자 때부터 교육이 사실 이걸 교육하거든. 이 현상을 때려잡으면 안 된다. 근데 연산군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점점 더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렇게 현상을 때려잡기 위해서 했던 게 갑자사화예요. 어떻게 보면 세자 때부터 연산군은 어떤 국정 현실이나 자기 어떤 처지나 관료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패비윤씨 사건이 겹친 것이죠. 이렇게 되자 그는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정말 드라마 작가 같이. 그래서 한 편의 드라마를 쓰게 되는데 그게 갑자사화인 거죠. 자, 이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제 책 조선국왕 이야기에 다 있는 얘기인데 거기서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는 좀 빼고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하자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보겠죠. 예를 들면 훈구파 세조 때 같이 공신들이 뭐 정권을 꽉 쥐고 있다. 공신연합이 가장 막강한 세력이다.
그러면 세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첫째는 공신연합 중에서도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공신연합과 자기와의 어떤 이권적 가교를 만든, 옛날 권력은 다 결국 이권으로 만나는 거거든. 뭐 요즘 권력도 마찬가지지만 이권으로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니들 중에 특별히 어떤 애들한테 내가 팍팍 밀어줄게. 의리 뭐 이러면서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 너무 공신 세력들하고만 놀면 얘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왕은 걔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10% 20%는 또 다른 권력을 만들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공신 그룹 중에 누군가가 야, 너는 왜 저런 애들하고 노니? 그냥 우리들하고만 놀아야지. 쟤들한테 주는 것도 우리한테 다 줘.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제 바본 거지. 사람이 항상 자기 그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왕이라는 게 아무리 지들하고 친해도 100% 자기한테 의존하면 되겠어. 이런 거를 모르는 애들이 덤비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명회라든가 신숙조라든가 뭔가 권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안 하지. 왕이 자신들한테 뭐 4를 준다, 5를 준다. 그리고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약간의 애한테 2, 3을 준다. 그 정도는 당연히 참는 거지. 근데 내 거를 옮겨서 저쪽에 주고 나는 2만 준다. 이렇게 된 문제가 골치 아픈 거지만 요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정치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왔고 성종 때 오면은 조금씩 이제 살인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산군 같은 경우는 연산군 때가 되면 확실히 훈구 세력들이 많이 분화가 됩니다. 이게 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녹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훈구파라는 거는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세력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신들이 자꾸 늘어나잖아. 후손. 그러다 보면 희석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종 연산군 때 오면 공신입이라고 해도 과거도 급제해야 되고 능력 없이 어떤 그 자리에 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연산군에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연산군의 이 갑자 사회의 숙청 1번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극돈 집안인데 이 극자 돌림, 이 광주이 씨 집안이 원래 할아버지 때로 가면 전형적인 지방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파 비슷한 거죠. 둔촌 이집이라고 공민왕 때 이색 친구였는데 저 친돈의 어떤 이런 폭정, 다시 말하면 권력의 어떤 훈구 이게 뭐랄까 특권층을 공격하다가 쫓겨났고 나중에 과거로 급제해서 그 아들들이 또 과거에 쫙 올라와요. 그리고 또 이제 손자 때 되면 또 과거에 쫙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집은 훈구 딱 훈구라기보다는 진짜 어, 지방에서 와서 과거로 정말 이렇게 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극돈 같은 경우는 뭐 5형제가 다 정승급 판서가 됐다 이러는 막강한 집안인데 그 사람들이 다 과거급제하고 일도 잘했다고. 그러니까 뭐 좀 특혜가 있었다, 봐줬다 하더라도 뭐 정말 우리가 알듯이 정말 공신들의 특혜 이런 거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더 재밌는 건 음, 이게 만약에 한 50년 전이라면 5형제가 다 뭐 판서 정승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말 센 집안이 됐을 텐데 연산군 때쯤 되면 그렇게 해도 과거처럼 막강한 권력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왜? 이제 너무 많이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희석되다 보니까 능력이라든가 이런 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계 개편을 하기에는 더 쉬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훈구냐 살인이냐 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때려잡아서 앞으로 나한테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개혁하기 굉장히 좋은 기존의 훈구파 구조가 많이 녹아서 새로운 룰을 만들기 참 좋은 시대였는데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래도 나중에 이제 중종 때 그런 게 나중에 어느 정도 새로운 세력을 키워서 기존 이제 훈구 세력이라고 해도 과거처럼 군림할 수는 없는 시대였는데 이 좋은 찬스에 자기는 그야말로 꿇어 엎드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데 그 시나리오 하나 기가 막히게 짜니까 구조적인 건 싹 빼고 오직 사람을 가지고 논다라는 보면은 기가 막히게 짜요.
연상은 10년에 갑자사화가 벌어지지만 실제 이제 시작은 8년 때쯤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그 이극돈 집안에서 이극돈이 제일 유명한데 이극돈의 형이었던 이극감의 아들이 이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극돈 집안도 좀 많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 세대가 이제 또 이렇게 퍼지는데 아들 세대 중에서 제일 에이스가 이세자였죠. 근데 이세자가 젊어서 출세하는 바람에 패비윤 씨한테 사약을 나른 사람이 이세자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전전긍긍했겠지. 근데 그런 거 시침이 똑 떼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어느 날 파티에서 술 엎질렀다고 저기 이세자를 칩니다. 근데 그것도 참 절묘하게 해요. 아닌 척, 긴 척. 그렇게 하면서 살짝 간을 봐요.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좀 큰 틀에서 말을 하자면 어쨌든 훈구 세력 같이 과거에 강고하진 않지만 반대로 이게 희석되다 보니까 관료들이 다 그럭저럭 얽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굵고 큰 바위가 있는 게 아니라 희석된 잔돌들이 쫙 깔려져 있는 시대야. 이때 가장 잘 나가는 전형적 사림과 훈구의 딱 중간쯤 돼 보이는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을 건드려. 근데 이게 과거에 패비윤 씨하고 관련이 있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뭐냐 혹시 이거 아니냐라고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선동을 한다. 정치에서 선동을 한다. 어떤 선동해서 정치 세력을 모은다라고 할 때 부르주아 세력하고 프롤레타리아 세력의 딱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부르주아는 가진 게 많아.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좀 있어. 아니 많지 않아도 많지 가진 게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절망이 오기 전까지는 자꾸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나한테 좀 피해가 올 것 같아. 쟤네가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 그래도 당장 내가 집 버리고 길거리에 나가 앉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전체에 대한 숙청이 아니라 저건가 보다. 아, 저건 우연이겠지. 패비윤 씨는 우연일 거고, 아, 뭐 술 엎질렀으니까 그런가 보지 하고 눈을 탁 째리고 있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진짜 패비윤 씨 얘기는 안 하고 저 사건인 것 같아. 아, 그럼 아닌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를 공격할 때는 끊어치기가 쉬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식으로 각자 개별 격파를 하면 사람들은 이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저들한테 가는 거야라고 그래서 줄어들고 더 소심하게 돼요. 이거는 그 19세기, 20세기 그 혁명하는 사람들 거기에 나온 책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폴로레타리아나 좀 노동자나 빈민층을 공격할 때는 전혀 그 사람하고 관련이 없어도 뭐 하나가 딱 터지면 왜냐면 다들 열악하게 사니까. 예를 들면 판자촌이 있다고 쳐봐요.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혹시 개발 들어와서 집단으로 철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집에서 불이 났어. 예를 들면 엄청나게 판자촌이 근데 작은 집 하나가 탔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시청에서 나오더니 아이고 이거는 저기 불이 나서 건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철거를 한다 치자.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그 부르주아들 같으면 아 이거는 불이 나서 철거하는 거야. 여기 개발하는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 믿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 원래 판자촌 같은 사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의 모두를 치는 게 아닐까 싹 철거하러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 좀 가진 게 있고 빠져나갈 길이 있고 좀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와도 자꾸 자기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진 게 없어. 뭐 하나만 딱 치면 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파탄이 난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확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군의 이제 갈라치기 작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년부터 10년까지 엄청나게 간을 봐요. 간을 보면서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집단으로 덤비는 게 아니라 갈라칠 때마다 좋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요건 요렇게 하자. 요건 요렇게 하자. 아쭈. 그래서 이제 연상원이 슬슬 말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살짝 살짝.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굴려보다가 야, 요 정도면 나한테 안 오겠다. 요렇게 되니까 이제 빠지는 거야.
제가 아까 이때가 되면 훈구 세력도 많이 약화됐다고 그랬죠. 만약에 세조나 그 이전이어 가지고 공신 가문들이 세고 몇 집 있다고 그러면 뭐 하나가 들어오면 이게 결국 자기한테 다 오는 거야. 이게 서로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가 되면 그게 많이 약화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이 광주이씨 집안도 당시 최고 문벌이래지만 그 이전에 그 비하면 그런 게 좀 약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뭘 던져도 똑같이 희석이 되는 거야. 여기서 희석이 되고 저기서 희석이 되고. 요걸 2년 동안 간을 보면서 정말 별걸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결과를 아는 상황에서 보면은 야, 이거를 왜 모르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놓치는 거죠. 그런 게 역사의 교훈이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간을 보다가 드디어 덮쳐요. 덮치는데 패비윤씨 사건의 연루자만 공격했다. 물론 패비윤씨 사건에 연루가 됐던 그 저기 두 후궁 엄씨랑 정씨도 죽이고 그 저기 아들들 그 사람 아들들도 뭐 귀양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패비윤씨 사건이야. 나하고는 관련이 없겠지. 이렇게 해서 갈라쳐서 웅크러지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이제 생트집을 잡는 거지. 너희들 맨날 좀 뭐야 정의로운 척하고 대간들 맨날 정의로운 척하고 뭐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니들 내가 이거 할 때 왜 상소 안 했어? 나중에는 자기가 제 벌 줄 때 왜 상소 안 했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는 또 왜 상소 안 했냐? 와 정말 희한하게 내가 생트집을 잡아서 이세자를 귀향을 보낸단 말이야. 니들 맨날 잘난 척 하더니 왜 이세자가 귀향 보낼 때 아무 말 없냐? 아, 왜 아무 말 없겠어? 야, 저걸로 끝내자. 라고 생각이 없었겠죠. 요걸 탁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세자를 용서해요. 갑자기 또 용서를 해. 너 용서할 때 니들 또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벌 줄 때 가만히 있었던 놈, 용서할 때 가만히 있었던 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 맘대로 치기 시작해요. 이러더니 갑자기 확 번지면서 아들의 손자, 뭐 옆집 사람, 뭐 그냥 마구마구 연좌를 시켜서 이제 대숙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한테 안 오겠지 하고 있던 사람이 일거에 쓸려 나가는 거죠. 뭐 제가 누가 죽고 막 이런 얘기 하려면 이제 사람 얘기가 귀찮으니까 안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갑자사화가 연산군의 입장에서 보면 갈라쳐서 웅크리게 해서 모이게 한 다음에 한 번에 싹 쓸어내는 기가 막힌 이런 이제 대숙청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연산군 10년 갑자사화는 진짜 갑작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산군은 이 희한한 드라마, 이제 진짜 조선시대에 이런 드라마가 없어. 왕이 직접 연출한. 그러니까 연산군은 너무너무 좋았겠지. 봐라, 이제 됐지.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본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런 대숙청을 하는 건 왕을 우습게 보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추구했던 건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의 복수가 아니라 내 앞에서 꿇어 반항하지 마. 속된 말로 뭐 개기지 마. 내가 하는 말에 터달지 마. 째려보지 마. 이런 식의 세상을 원했던 거지. 그래서 한번 싹 쓸었는데 봤지. 그리고는 이제 권력을 재편하니까 이젠 모든 사람이 내 밑에 와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연산군의 치명적인 실수죠. 이렇게 하면은 싹쓸이 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결국 권력이라는 건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고 소수한테 의존하게 되면 결국 자기도 그 사람한테 의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전까지 모든 왕들이 그랬지만 결국은 약간 상이한 계열의 사람들을 놓고 이들을 어떻게 배치하면서 운영해 나가느냐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같이 이제 국민한테 관료가 국민한테 책임을 지고 국민 전체가 권력을 감시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신분제 사회에서 권력이란 결국 특권층이고 특권과 특권의 만남인데 결국 특권을 쪼개고 세밀하게 관리하면서 유지하는 게 권력인데 연산군은 특권은 나야 하고 니들은 다 쓸어버린 거지. 이렇게 되니까 한번 쓸려갔지만 쓸려간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그들이 전부 단합해서 처음에는 당장 이제 머리 숙이니까 벌벌 기는 것 같지만 이제는 공신이고 뭐 살인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이 사람은 권력을 유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편도 없고 그렇다고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연산군이 결국 5년 후에 중종반정 당해서 쓸려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군은 내 편, 네 편 없이 싹 쓸어버리고 이제 나만 우뚝 솟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자기 기둥뿌리 뭐 다 뽑아버린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권력의 구조를 모르고 본인의 어떤 현상, 뭐 높아져 보였겠지. 기둥 다 뽑고 지붕 다 뜯으니까 자기가 허공에 붕 떠 있는 것 같이 보였겠죠. 그렇게 허공에 잠깐 떠 있다가 깔아앉는 게 연산군 사건입니다. 전기의 훈구파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됐을 때에 연산군의 판쓰리 작업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은 다시 중종 때에 시작되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놓으니까 글쎄 세상에 점진적인 개혁이 좋은지 근본적인 개혁이 좋은지는 뭐 그건 영원히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점진적으로 개혁했더라면 오히려 적어도 이거보단 잘 갈 수 있었고 연산군이 했던 건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구조까지도 허물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에 기묘사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